하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음식들이 매우 무작위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 음식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묻고 싶은 점은 이 음식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여기 답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혈당을 올리지 않고 인슐린을 올리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만약 혈당이나 중성지방 문제가 없다면 다른 이유로 유익할 수 있습니다. 중성지방을 낮추기 위해 목록에 올린다면 그것이 유일한 걱정거리입니다. 혈당과 인슐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제가 이 열흘 동안 먹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작성한 스프레드시트에 따르면 제 칼로리의 78%는 지방, 15%는 단백질, 7%는 탄수화물에서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모델과 지혜에 의하면 지방을 80%나 섭취했기 때문에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VLDL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체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슐린 저항성 지표를 확인하여 체중이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운동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몇 번의 팔굽혀펴기와 산책만 했습니다. 제 혈당은 95에서 시작해 10일 후에 84로 감소했고 인슐린은 3.5에서 2.8로 감소했습니다. 인슐린의 이상 범위는 2에서 5이지만 당뇨병 환자는 25에서 30 범위에 더 가깝습니다. 또한 호마 IR을 계산하면 혈당 수치와 함께 인슐린 투여량도 고려됩니다. 이 모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인슐린 양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의 인슐린을 곱하고 405로 나누면 이상적인 숫자는 대략 1이 됩니다. 0.5에서 1.5 사이가 이상적이고 인슐린 감수성이 매우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0.82였고 10일 동안 버터를 먹은 후 0.58로 내려갔습니다. 포화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지만 저는 권장량의 8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측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상적이고 건강한 중성지방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숫자들은 보험회사 카이저 퍼머넌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높은 중성지방 수치를 가진 사람들은 보험 가입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성인의 최적 수치는 데시리터당 100mg 미만이며 청소년은 90 미만, 아이들은 75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숫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고 생각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슐린 수치를 낮게 유지하면서 섭취한 지방을 계속 태운다면 평생 동안 이런 낮은 수치를 유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최적이나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평균적인 정상 범위는 150에서 199라고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사적으로 문제가 있어 어느 정도의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최적의 수치는 100 미만입니다. 처음에 56이었어요. 버터를 먹고 10일 동안 혈류에 포화 지방을 채운 후에 54가 되었어요. 중성지방은 VLDL에 의해 운반됩니다. 실험실 기준 범위는 5에서 40이고 제 생각에 20을 넘으면 너무 높은 거예요. 처음에 9였고 10일 동안 버터를 먹은 후에도 여전히 9였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표준 모델에 도전해보고 지방이나 포화지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시에 먹는 음식들이 인슐린 수치를 얼마나 높이는지가 중요합니다. 마크 트웨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공영에 빠뜨리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 아닐 때입니다. 이런 말은 진실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소들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 지방을 이해할 때 인슐린과 VLDL을 살펴봐야 합니다. LDL 자체에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한 LDL과 건강하지 않은 LDL을 이해해야 합니다. 숫자 자체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포화지방을 먹느냐가 아니라 고품질 음식을 먹고 자신에게 적용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완벽한 균형을 찾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기준선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지난주 비디오를 보지 않았다면 거기서 혈액 검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표들의 의미를 이해하면 불균형을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태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지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호모시스테인이나 페리틴 등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호모시스테인과 페리틴 수치가 높으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두 지표가 상승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과 의사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8주 동안 혈액 검사 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혈액 검사를 이해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혈액 검사를 받고 의미를 이해하여 기준선을 설정하고 변화를 주며 결과를 모니터링하면 이전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 호스로 불을 끄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가솔린 호스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성공할 수 없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그것을 멈출 때까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하나의 근본 원인이
비만이나 과체중이라고 합니다. 그게 문제인가요? 원인인가요? 아니요. 그건 상관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과체중이 있어도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않거나 지방간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원인이 아니라 상관관계죠. 다음은 제2형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해요. 인슐린은 저장 호르몬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러면 몸이 혼잡 상태에 빠집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저장하고 있고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저장하면 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사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고중성 지방 혈증을 포함하는 진단그룹 용어에 불과합니다. 허리 둘레가 큰 것도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고콜레스테롤인데 이는 콜레스테롤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총콜레스테롤이나 고-LDL을 측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에 나쁜 상황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염증 상태와 산화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입자의 크기와 건강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사증후군과 인슐린 저항성, 이 정체 상태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어떤 음식이 대사 문제를 유발하고 어떤 음식이 지방간을 악화시키나요? 닭고기는 피하라고 하지만 저지방 닭 가슴살은 제외입니다. 전지 치즈와 요거트도 피해야 하며 저지방 요거트는 제외입니다. 적색육과 파뮤, 코코넛 오일을 포함한 모든 식품도 피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지방이 많고 특히 포화 지방이 많습니다. 수십 년의 연구가 그림을 바꾸어 놓았음에도 여전히 포화 지방이 나쁜 것처럼 권장사항을 받습니다. 지방이 나쁜 평판을 받게 된 이유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트랜스 지방과 마가린을 섭취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지방은 우리에게 매우 해롭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방을 하나로 묶어버렸고 실제 문제의 원인은 설탕이 많은 음식, 사탕, 소다, 그리고 고과당 옥수수 시럽을 포함한 모든 첨가당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시간을 지방에 할애하지만 설탕도 지방간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설탕이 실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이 없다는 점입니다. 설탕은 지방으로 변하며 간에 독소로 작용합니다. 다음으로는 지방간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네 단계는 표준 의학적 치료법으로 이는 표준 의학 모델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뭐한 진조도 자나 알코올 섭취를 피하고자 합니다. 그게 좋은 생각일까요? 물론이죠. 알코올은 특히 고용량에서 간의 독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설탕이 그 목록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설탕을 섭취하는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이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목록에는 체중 감량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생각인가요? 어쩌면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했듯이 세 번째로 당뇨병을 조절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뇨병이 문제이며 지방간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을 약으로 조절한다고 할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은 혈당입니다. 인슐린이나 다른 것으로 혈당을 치료하면 몸을 더 인슐린 저항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여기에는 타협점이 있습니다. 당뇨병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부분의 약물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약들은 세포 안으로 간을 포함해서 더 많은 물질을 밀어넣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약들은 지방간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E를 복용하는 것인데 이는 좋은 생각일 수 있으며 티아졸리딘디온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기 위해 오랜 시간 연습했습니다. 그렇다면 티아졸리딘디온들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론적으로는 괜찮은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때 세포는 인슐린이 설탕을 밀어넣기 때문에 설탕과 지방을 거부합니다. 결과적으로 설탕은 지방으로 변하고 세포 안에는 설탕과 지방이 너무 많아집니다. 혈류 속의 지방을 줄이면 세포에 대한 압력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 약들이 하는 일은 혈류 속의 지방을 지방세포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기비전에 재분배하는 것이므로 대사 상황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은 체중 증가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 체중 감소를 시도하고 있지만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 더 많은 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습니다. 표준 약물은 체중 증가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티아졸리디온은 체중을 증가시키면서도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압력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슐린을 자극하는 음식을 덜 먹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방간이 회복될 수 있는지, 어떤 단계의 지방간이 회복 가능한지 물어볼 겁니다. 정상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다음은 지방이 침투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NAFLD,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또는 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죠. 알아야 할 것은 전통적으로 알코올이 알코올 중독자에게 지방간을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99% 이상의 지방간은 알코올이 아닌 설탕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간은 여전히 매우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포들은 아직 병리학적인 상태는 아니며 지방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용기만 가득한 것뿐입니다. 용기는 아직 손상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방치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진행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인 NASH가 발생하며 ITS에서 염증을 의미하는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간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저등급 만성 염증을 동반하지만 이 경우는 훨씬 심각한 염증입니다. 이는 간세포가 심하게 분해되는 병리학적 염증 상태입니다. 혈액 검사에는 일반적으로 ALT와 AST 효소가 포함되는데 ALT는 간에서 가장 특이적입니다. 염증이 생기고 세포가 분해되면 효소들이 혈류로 유출되어 상승된 수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 지방간에서는 효소 상승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형태의 지방간에서는 간 문제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없습니다. 염증이 있는 세 번째 단계에서는 높은 수치를 볼 수 있으며 수치가 높아지면 2단계에서 3단계로 진행 중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간에 흉터가 생기며 이를 강형변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상당한 정도로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지방간 상태에서 중요한 염증 없이 머무를 것이며 이는 인슐린 저항성만큼이나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유해한 설탕, 탄수화물, 독소, 알코올 등을 세 번째 단계로 진입하고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되돌릴 수 있지만 더 어려우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해결책으로 나아가 봅시다. 그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해한다면 대사증후군, 인슐린 저항성이 이 문제의 근본이라면 그것이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그리고 첫 번째는 과부하다. 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염증이다. 말했듯이 간염은 더 강한 형태의 염증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염증은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저등급 만성 염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 부족입니다. 간은 매우 부지르며 우리가 간에 일을 시키려면 연료와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제 이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과부하는 주로 세 가지를 너무 많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설탕, 두 번째는 알코올, 세 번째는 독소입니다. 설탕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은 빵처럼 포도당을 함유하고 있어 혈당을 올리는 것은 간에 그리 위험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당은 몸의 모든 세포에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탕은 50%가 과당이고 50%가 포도당인데 과당 부분은 오직 간에서만 처리됩니다. 알코올과 독소도 마찬가지로 오직 간에서만 처리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몸의 모든 세포에 분산됩니다. 이 세 가지는 간이 유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간을 과부하시킵니다. 간만이 처리할 수 있는 독소에는 약물, 농약, 중금속 등이 있습니다. 아주 소량이라도 해롭지 않지만 간은 그것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로 인해 간이 과부하 상태가 되면 이 소량의 독소도 쌓이기 시작해 우리를 해칠 수 있습니다. 저등급 만성 염증은 인슐린 수치가 높고 대사증후군으로 인한 혼잡과 관련이 있으며 이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식물성 기름입니다. 조금 설명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릅니다. 저는 이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가끔 그들은 종자유라고 불리지만 종자 곡물 또는 콩류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종자는 유채씨, 즉 카놀라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해바라기씨나 사프라워씨가 있습니다. 사용되는 곡물은 옥수수이고 콩류는 주로 대두유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나쁜가요? 종자나 곡물, 콩류에서 기름을 추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보카도나 올리브 같은 것을 사용하면 그 오일은 보통 매우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압착으로 기름을 짜내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에 약간의 압력을 가하면 기름이 나오지만 극도의 압력과 높은 온도를 결합해야 하며 때로는 석유 화학 제품과 같은 용매를 사용하여 추출해야 합니다. 이로써 제품은 산화되고 손상되며 유독해집니다. 내장에 진열되기 전에 탈취하고 맛을 정제하여 전혀 맛이 없게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매우 건강에 해로운 상태가 됩니다. 식물성 기름이 나쁜 이유는 오메가3, 오메가4보다 훨씬 높아 염증을 유발하는 상태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식품 알레르기입니다. 민감한 물질에 반응하면 면역 반응과 염증이 생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식품을 피하고 싶다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식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밀, 유제품, 옥수수, 콩입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네 번째 요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대부분의 목록에서 발견되며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지방간을 치료하려면 자원이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가요? 메티오닌과 시스테인과 같은 특정 아미노산은 글루타티온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몸에 중요한 항산화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청소 분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가장 풍부한 공급원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계란인데 이것들은 포화지방이 많아서 섭취를 자제해야 하는 식품들입니다. 다음은 콜린입니다. 콜린은 비타민 B로 에너지 생산에 중요합니다. 간에 쌓인 지방을 용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지방을 태우려면 콜린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부족하면 간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공급원은 계란, 간 유제품이며 십자화과 채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 건강을 위해 고기, 채소, 동물성 제품, 그리고 많은 십자화과 채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충분한 담즙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작용합니다. 담즙은 지방 유화제입니다. 간이 담즙을 만들어서 담낭이라는 작은 주머니에 저장합니다. 간은 처리한 독소들도 많이 담즙과 함께 배출합니다. 그래서 간이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담낭에 넣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담낭이 비워지면 결국 대장으로 가서 배출됩니다. 하지만 간이 건강하지 않아 충분한 담즙을 만들지 못하거나 저지방 식단을 섭취할 경우 소화관에 지방이 없으면 담낭이 담즙을 비우라는 신호가 없습니다. 그러면 독소들이 담낭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담낭이 독소를 비우지 못하면 간은 새로운 독소를 거기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이 막히게 됩니다. 저지방 식단은 여러 가지 이유로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누구나 음식 목록을 줄 수 있지만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간 회복에 왜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혈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요인들도 많지만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혈류가 감소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혈액을 생각해 보면 간이 필요로 하고 처리해야 하는 모든 영양소와 독소가 혈액 속에 있어야 하니까요. 간에 필요한 모든 연료와 자원도 혈류 속에 있어야 합니다. 혈류가 줄어들면 간으로 가는 공급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문제는 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의식하지 않아도 처리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심장 박동, 호흡, 소화, 혈류, 손톱 자라기, 효소 생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스템은 상황에 따라 자원을 어디에 배치할지 결정하며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뉘어 방어와 회복을 담당합니다. 교감신경계는 주로 스트레스 반응을 담당합니다. 이 스트레스 반응이 있을 때 몸이 방어 상태에 들어가면 이쪽이 저쪽의 손해를 보며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 반응이 있을 때마다 회복이 감소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물건을 수리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에 관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혹은 어떻게 느끼는지라고 생각하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경계가 일상 환경에 어떻게 프로그래밍되고 조건화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대부분의 조건화는 5세까지 이루어지며 이완, 명상,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교감신경계에 갇히면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원을 심장과 근육에 보내고 간과 중요한 장기에 자원을 보내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중요한 장기와 간으로 가는 공급선을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걱정하느냐 아니면 간을 치유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들었다면 저것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